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윤중일입니다. 그제 8일이었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한 달여간의 준비를 해왔던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 불합리하고 인권 침해적인 측면이 있었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서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과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죠. 반대로 좀 다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대목도 또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을 넘어서 법원 개혁까지, 즉 법조계 전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안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쟁점들, 우려되는 부분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법원 개혁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얘기를 좀 두루 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 왼쪽으로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동국대 김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검찰 개혁안 내용부터 먼저 리포트로 좀 보시고요.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신속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이달 안에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령 시행 일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은 SBS 취재진에게 개정 법령의 시행 시기는 11월 초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는 시점은 11월 2일, 3일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정 교수의 기소를 사실상 수사 종료로 보고 개혁안을 곧바로 시행할 거란 얘기입니다. 정 교수 외에 조 장관이 수사를 받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가능성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단장은 8월부터 이어져 온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11월, 12월까지 무한정 계속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법령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검찰 개혁에 대한 열기가 높은 상황을 고려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단장은 SBS가 확인 취재에 들어가자 검찰 개혁안 시행 시기를 11월 초라고 정한 건 아니고 시행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수사에 소요되는 최소 예상 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안이 1월 1일, 그다음에 7일, 8일 이렇게 세 차례 나왔고요. 검찰에서도 1일, 4일, 7일 이렇게 세 차례 나왔고요. 이 세 차례 각각 나온 검찰개혁안들 양쪽의 내용들 좀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좀 세 분 생각을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양 두 개혁안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뭐 새로운 내용은 뭐 법무반 거기에 뭐 감찰권 강화하겠다. 그거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둘이 또 그렇습니다. 비슷하다는 거의 말씀 비슷해요. 되는 거죠? 예. 윤석열 총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일 날 뭐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 포함해서 한 3곳 정도 전치를 시키고 다 없애겠다. 예. 그리고 파견 검사들도 다 복귀시키겠다. 뭐 검사장 전용 차량도 다 뭐 없애는 걸로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4일 날에는 지금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공개 소환 이거 폐지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7일 날에는 심야 조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12시만 넘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계속 해 왔는데 이제 9시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이상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법무부도 비슷해요. 특수부 축소가 아니고 이제 말만 조금 바꿨죠.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뭐 파견 검사들 복귀하는 건 예. 그건 뭐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 예, 예, 뭐 검사장 전용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심야 조사 폐지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거기에 더 하나 더 나아가서 심야 조사뿐만 아니라 장시간 조사하는 거 이것도 좀 뭐 폐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뭐 법무부든 검찰이든 사실 뭐 검찰에서 그동안 계속 얘기되어 오던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계속 뭐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거를 검찰하고 법무부에서 각각 발표한 거고요. 다만 법무부에서는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죠. 감찰을 강화하겠다.
지금 현재 검사에 대한 감찰은 1차적으로 대검 감찰 본부에서 지금 하고 예. 그게 이제 미흡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법무부에서 2차 감찰을 하게 돼 있는데 네. 법무부는 지금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된다. 그건 셀프 감찰 아니냐. 법무부에서 1차 감찰권을 확대하겠다. 예. 예. 그리고 뭐 단순한 뭐 검사들의 무슨 뭐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수사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감찰하겠다. 뭐 이런 예.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하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 변호사님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감찰 관련돼서 몇 가지 피의사실 공표 문제라든 몇 가지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정도까지만 총평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총평을 하자면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중심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인데 네네네. 그걸 확대 강화할 수 있는 안은 없다는 거. 이 내용 안엔 전혀. 그거는 뭐 검찰 개혁안이나 법무부 개혁안이나 뭐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무부 개혁안은 이제 조국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네. 메신저의 문제인 거예요. 발표하는 본인이 과연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의 장관 임명을 그 반대했던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문제 제기가 검찰 개혁 좋다, 필요하다. 그럼 뭐 관행도 고쳐야 되고 뭐 이런저런 거 다 필요한데 좀 견제받을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동의한다. 하지만 왜 그 개혁을 조국만 가능하냐? 왜 조국이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야만 그 개혁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8일 날에 검찰 개혁안 발표는 답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작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어 왔던 저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서 예. 조국 장관을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 임명했어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전혀 답이 없었다는 거와 또 하나는 조국 장관의 가족들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히 부인과 뭐 이런 상황에서 그 개혁을 얘기하는 그 메신저가 그걸 말하고 발표하는 그 메신저가 예. 본인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과 또 하나는 이제 기득권의 문제인데 그거를 그 관행과 기득권을 정말 잘 이용했던 조국 장관의 그 가족과 조국 장관이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게 국민들로부터 예. 신뢰를 받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총평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신저의 문제가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요? 일단 뭐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절박성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조국 장관 논란과 무관하게 임기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의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들을 제대로 성실하게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국민에게 얘기해왔던 촛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사법개혁 또는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 자체가 소위 중반에 이제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개혁 과제 자체가 좀 좌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 절박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확인된 건 뭐냐면 국민들 70%는 그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할 수 없는 게 이제 국회에 이미 패스트트랙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 보셨지만 이렇게 격렬한 싸움이 있어야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게 한 발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과정 뭐 조국 장관이 나와서 말씀하신 메신저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여하간 뭐 저희가 얘기했던 검찰권의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얘기한 것과 무관하게 이런 관행들을 바꿔내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좌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좀 잘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통제 문제는 좀 지금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의 권한이 약화되고 법무부의 권한이 강화됐을 때 예를 들면 법무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권한이니까 이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또 통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또 다른 또 문제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활발한 토론을 벌여야 될 것 같고요. 조국 장관 문제와 무관하게 그래서 검찰개혁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좀 조금씩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지금 이제 잠깐만요. 시기에 대한 문제예요. 시기. 그러니까 법무부의 그 검찰 개혁의 시기가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그러면은 그 검찰은 이런 수사 관행이 없었고
뭐 이런 개혁안들이 요구가 없었느냐? 그건 예,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안 했냐? 전 정권의 적폐 수사라는 그 명분으로 수사를 그 전 정권에 네, 네. 대한 수사가 있을 때는 전혀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법무부에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시기상으로도 이러려면 우리가 그런 걸 다 겪어봤는데 이것은 검찰의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이제는 반성하고 새롭게 그 수사 관행을 키워야 할 때다, 네, 네, 가져야 네. 할 때다라고 예. 해서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조국 장관이 아니면 지금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삐딱한 시선으로 네. 이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지금 와가지고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만 지금 공개 소환을 폐지하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래도 네, 네. 명분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 예. 뭐 문무일 총장이 자, 말씀드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시기상으로도 네. 상당히 의심을 살 수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본인이 오늘 어떤 포인트에 좀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일종의 이제 책으로 봤을 때는 목차를 좀 말씀드리라고 좀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거기서 너무 많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정작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책에 들어가서는 또 얘기하신 말씀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총평을 짧게 부탁드리는 건데 일단 오늘 뭐 이 변호사님이 좀 중요한 말씀들을 얘기를 하셔서 그 중에서 첫 번째 검찰 독립성 문제 얘기했다 아예 좀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찰권 강화,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게 이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그 상위 부서로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 건데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하는 게 검찰의 독립성 부분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냐는 부분 하나 하고요. 검찰의 독립성 얘기는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은 이제 검찰의 독립성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이제 쟁점인데요. 이 검찰의 독립성 관련해서는 이제 역시 이제 세 분의 말씀을 좀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종혁 교수님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저는 뭐 검찰 독립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또 예를 들면 특수부 같은 경우 반대 문제인데요. 이제 지금 특수부를 갖다가 최소화하는 문제가 제기를 해서 검찰이 정치 검찰로서 정치 권력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소위 국민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편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저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처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검찰이 아닌 방식을 통해서 소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좀 내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저는 그걸 통해서 소위 검찰이 아닌 국민이 요구했던 어떤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통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에 대한 명확한 투명성들을 확보하는 문제. 저는 이 문제를 여야가 확인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찰해봐야 되는데 예. 저는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적어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근원을 해결하지 그렇죠. 않게 된다면 저는 예. 아무런 많은 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양히 한쪽을 집어넣으면 한쪽이 삐져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권력의 전체적인 그 파워 자체를 갖다 줄여야 된다. 네. 그러려면 이제 문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되는데요.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가 유럽 같은 경우 이제 공화정을 채택하는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위 국가와 정부 수만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비상대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다양한 권한이 많기 때문에 항상 예를 들면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거기서 나오거든요. 전 그렇다면 1차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헌법 개정을 해야 될 문제니까 전 적어도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답해야 될 부분들은 고위공직자 수사처 범죄수사처 문제랑 또 하나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네. 적어도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도 이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적어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계속적인 이런 문제를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적어도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선적으로는 헌법이 되게 어려우니까요. 좀 패스트트랙 계속 이걸 싸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연말 연초 가기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빨리 통과를 시키게 된다면 저는 검찰 개혁은 훨씬 더 빠른 속도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소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 해결될 생각이 든다. 지금 사실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권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청와대, 대통령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위공직자라는 게 뭐 장관도 있고 뭐 이런 높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을 우리가 지칭할 때는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걸 텐데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이를테면은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제도상으로는
어렵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 예. 수사 대상을 어디로 볼 것인가가 합의가 된다면 제가 볼 때 그건 뭐 충분히 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특수부가 규모가 줄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부가 줄어드는 데 따른 우려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건데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또 검찰에 또 계시기도 하셨던 분이라 조금 더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뭐 정치권이죠. 그렇죠. 정치권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그동안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했다. 그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거든요. 검찰이 무슨 하이에나 같다. 뭐 죽은 짐승, 뭐 썩은 고기만 먹는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조국 장관은 뭐 본인이 될지 아니면 뭐 지금 가족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사 자체만으로도 저는 검찰 개혁에 반은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거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거든요. 지금 조국 장관 개인뿐만 아니고 조국 장관도 뭐 실세 중에 실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지금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임명 전에도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지 않느냐 하면서 임명을 어떻게 보면 강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수사 중에도 지금 수사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또 국회의가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무슨 뭐 검찰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정확한 뭐 그 의도는 뭐 얘기하시는 분들만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외압이에요. 과거에 검찰이 수사할 때 저도 있어봤습니다만은 외압을 가하는 사람이 야 이거 하지 마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뭐 야 이거 대통령 인사권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무슨 검사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 국회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아? 이거 검찰이 너무 정치 문제에 나서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지금 이게 문제인데 지금 뭐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각종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검찰이라는 거는 법무부라는 행정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거 아니냐. 왜 까부느냐. 너네가 무슨 뭐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무부에서 감찰권 행사하겠다. 저는 뭐 원론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수사할 때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다가 그때 뭐 검찰 수사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와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을 살만하다. 이렇게 시점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서 또 이수희 변호사님 또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좀 나오신 김에 좀 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 변호사님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외압을 안 받게 만드는 게 제도적으로 그게 검찰의 독립성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의 뭐 독립성, 검찰의 뭐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이거는 일반 평범한 서민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권이 그것도 이제 그 현 정권이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잡은 그때 그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서민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거, 뭐 영향을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명 수사다 아니면은 그 힘 빠진 전 정권에 뭐 있었던 일들을 뒤늦게 뭐 수사를 하면서 또 공개 소환을 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리고 피의 사실로 보이는 뭐 이런 얘기를 했대더라 뭐 이런 게 외부로 나오면서 극단적으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나오고 이런 거는 다 정권이라든가 정치 권력하고 관련 있는 사건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에서 사실 저는 이게 뭐 독립성 이게 이제 큰 틀에서는 서민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거지만 작은 틀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권력 그러니까 힘 좀 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검찰을 일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느냐 없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그 검찰 기관의 권위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저는 우선은 첫 번째는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저는 저 김종욱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데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인사청문회밖에 없는데 검찰총장 임명에 그 인사청문회도 뭐 지금 같은 경우 보면 하루 쭉 하고 그냥 임명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데서는 적절한 견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직선제를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의견들 보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선거해서 뭐 뽑더라고요. 직선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그 국회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어느 정권이 지금 이제 검찰 개헌을 들고 나오지만 어떤 정권에서 협소하게 본인들의 시각에서 이 검찰 개혁안을 찔끔찔끔 만들 거는 아니다라고 봐요. 이런 거는 정말 그 청와대도 그렇고 그 행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거는 이 검찰총장과 관련된 임명과 관련돼서는 정말 그 아주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이 아닌 이상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은 선한 대통령 정말 나는 검찰에 손을 안 대겠다고 하는 선한 대통령, 착한 대통령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개헌이 근데 고민이 뭐냐면 선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검찰의 지금까지 관행을 보게 되면 선한 대통령을 이용해서 또 검찰이 예를 들면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뭐 공수처로 해결된다고 봐요. 뭐냐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그러면은 독립은 보장해주겠다 검찰에. 그러면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건 어떡할 거냐? 더 나가서 불법 행위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 얘기 나와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공수처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수처 법안만 제대로 통과가 되면은 검찰에 대한 견제는 저는 뭐 완벽하진 않을지는 몰라도 충분하게 됐다고 봐요. 또 뭐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권한도 분산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찰은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은 뭐 선한 대통령이 나오든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 나오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됐든 공수처장이 됐든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대통령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안 하면 행사 안 하면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행사하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제가 자꾸 여기서 말씀을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오늘 저희가 원래 하기로 했던 얘기를 자꾸 범위를 너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제도로 바꿔서 검찰 독립성을 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뭐 개헌 얘기까지 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도는 충분히 여러 사람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문제는 검찰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분이 다 같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우려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수부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기존의 특수부가 어쨌든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수사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화되는 이제 검찰의 어떤 권력이 그만큼 힘이 줄어들되면 그 힘이 이제 경찰로들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경찰의 권한은 또 어떻게 견제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도 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은 지금 국회에 있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려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신설 그거와 지금 이제 맞물려서 개혁안을 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수처가 있으면은 뭐 공수처라는 거는 이제 고위공직자 중심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은 특수부에서의 그 수사 대상이 좀 갈라지는 거죠. 그 검찰의 특수부하고 지금은 반부패 수사부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 이제 그 구특수부하고 공수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 공수처는 뭐 패스트 트랙으로 갔으니 뭐 국회 본회의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이 공수처가 또 문제인 게 이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거예요. 뭐 위원회에서 2배수, 3배수 해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결국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의 거네요. 독립성만큼 공수처도 그러면 예. 정권에 얼만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도 뭐 지금 그 애초에 그 법무부나 여당에서 예상했던 거는 4곳이었는데 한 곳이 더 줄어서 지금 3곳으로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려면 그 대통령령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 규정 이름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명령으로 바꾸는 거라서 대통령이 명령을 만들고 그게 국무회에서 통과하면 그냥 명령을 발표하면은 그대로 이제 공포가 되면 네.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률 개정하고 다르게 국회가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뭐 반부패 수사부가 아닌 다른 그 수사부에서도 뭐 그 사건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인력이 충원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예. 말만 축소고 나중에 사건 따라서는 뭐 실질적으로는 또 늘어날 수 특수부에 있다. 반부패 수사부 그 수사하는 거에는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뭐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자는 거죠. 한번 운영이 되는 걸로 한번 보자. 그러고 이제 뭐 정말 반부패 범죄가 어느 시기에 너무나 많이 확 늘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또 그렇게 운영의 묘를 그렇죠. 할 수밖에 예. 없는 거죠. 예. 이거는 좀 운영이 되고 나서 보면서 어떤 이제 단점들이나 부작용이 예. 나오면 그때 좀 고쳐가는 방법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검경 수사권 그리고 이제 공판부 보통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쪽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이제 좀 새삼스러울 텐데요. 공판부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형사법정에서 그 피고인, 그 죄를 져서 이 사람 처벌해 주십시오 했던 네네. 그 피고인을 이런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제시를 예, 하면서 예. 유죄를 받도록 하는 부에 있는 검사들을 공판부 검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검사가 공판부 검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법정에 있는. 그런데 예.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수사하는 검사하고 이 공판부 검사하고 달라요. 근데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했던 검사가 같이 나가죠, 공판정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는 검경 수사권의 기본 취지는 검찰을 수사 중심이 아니라 공판 유지로 기소 쪽으로.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 수사를 해야 되면은 이쪽 경찰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예, 예. 검찰도 하던 수사를. 그러면 지금 경찰이 준비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같은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삼아서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적절하게 안배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는데 우리 김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그 검찰이 특수부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권한들을 갖다가 계속 확대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듯이 형사나 공판 중심으로 가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맞아요. 예. 근데 특수부가 축소되는 만큼 아까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당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수사 하나- 공백은 별로 없을 거다. 네, 이제 대신 이제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야겠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검찰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나쁜 행위들을 관행들을 갖다가 계속 문화적으로 축소시키게 된다면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관행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관행에 대한 혁신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두 가지가 같이 호흡을 맞으면서 가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이제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규제를 해야겠죠, 계속적으로. 네. 근데 또 하나는 저는 당연히 이제 그 검찰 권력이 기소 그다음에 다 가지고 뭐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랑 이제 분담을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법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권을 갖고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지만 또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또 직접 수사권을 가질 수 일부 할당해주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또 수사가 잘못되게 되면 거기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지시를 그렇죠. 요청할 수 있는 예. 다양한 조치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검찰이 그걸로 압박을 했을 때 소위 경찰이 검찰에 비위가 있을 때 그것을 제기하게 되면 검찰이 또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계속적인 서로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따른 소위 경찰의 분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의 분권 예,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는 뭐 지방자치와 관련돼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의 비대성들 때문에 경찰의 권한을 넘기는 건데 다시 경찰이 비대지게 된다면 또 다른 큰 문제가 그렇죠.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권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방안들을 조속하게 국회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큼은 적어도 여야가 이렇게 큰 일을 당했으니까 사심을 맞아요. 갖지
말고 예.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 서로가 예를 들면 합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낸다면 제가 볼 때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국민들이 국회를 좀 예.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김 교수님께서 내용을 상당히 좀 많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의 힘이 대한민국 검찰이 유난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다라는 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개혁안에서도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분리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내용이 약간 중첩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그만큼 아직 경찰 쪽에서 완전히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받아서 하기에는 아직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률안을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검찰은 수사하지 말아라. 경찰이 거의 대부분 사건을 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만 이제 수사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부패 사범, 대형 경제 사범, 뭐 방위 사업 관련, 뭐 선거 사범, 뭐 이런 것만을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 이런 걸 수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검찰의 특수부 공안부가 하던 사건 요거를 중심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라. 그렇죠. 이렇게 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 1월 14일 날 조국 장관이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었죠. 그때도 이제 검찰개혁 정부안을 발표를 하면서 자 이렇게 뭐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 또 일부 범죄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는 공수처로 이관을 시키겠다. 예. 그리고 법무부도 탈검찰화 시키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거다. 네, 이렇게 그 얘기를 있더라고요. 했어요. 예. 수사권 조정안도 그런 식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공교롭게도 조국 장관 일가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특수부 다 그냥 축소해버리겠다. 지금 수사권 조정안하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예. 특수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 힘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정치가라든가 뭐 재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를 검찰의 노하우가 많이 쌓인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에 맡기면서 검찰이 잘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하기로 한 건데 그것마저도 다 없애겠다.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수사 권한, 그다음에 정보 권한까지 다 갔습니다. 뭐 전국 방방곡곡에 뭐 파출소까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에 수집하는 정보의 양이라는 거는 뭐 국정원과 뭐 질적으로 뭐 차이가 어느 정도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만 비교하면 국정원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다가 지금 정부 출범해서 공직자들 임명할 때 인사 자료까지도 지금 경찰에 맡겼다는 거예요. 법령에 근거도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한 예.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과연 그러면 검찰이 비대하니까 그 기능을 떼서 경찰로 기계적으로 옮겨주기만 하면은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그렇죠. 없는 거죠. 지금 이 변호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사실 두 분도 결국 같은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 상당히 크다라는 쪽으로 좀 세 분 말씀을 들어봐도 무게가 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이 좀 올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민주당 얘기대로라면 뭐 10월 28일 이달 말에 자동 부의가 돼야 되는 거고 한국당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는 내년 1월 28일이 자동 부의될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좀 차치하고요. 국회에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정말 이제 나라를 발칵 뒤집어놨더니 검찰 개혁 문제, 그다음에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뭐 검찰 독립성 등등등 이 문제를 어떻게 미세 조정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바를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수희 변호사부터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패스트트랙 안이 구체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그 공수처의 경우에는 그 홍준표 전 대표가 한 그 충견이 있는데 몇 년까지 풀려고 하냐 뭐 이런 이제 아주 독설을 퍼붓죠. 예. 근데 이 공수처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공수처의 그러니까 그 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역시. 이것이 이제 예. 주 쟁점이 될 텐데 예. 그리고 이제 뭐 수사 대상이라든가 뭐 거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공수처장의 인사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인 한국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를 신설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그 불신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게 저도 뭐 사법시험 출신입니다만은 좀 이게 사시 출신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그러니까 경찰이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저는 뭐 그게 솔직한 얘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경찰 쪽에서 그냥 가볍게 나오는 대답이 우리가 경찰 대학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80년대 초반에 됐잖아요. 예, 20년 그리고 굉장히 넘었죠. 그 훌륭한 인력들이 이미 한 30년 정도 그 키워졌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능력이 된다 경찰도라고 이제 그 답변들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모든 국회에 많은 그 진출되어 있는 의원들도 거의가 사시 출신들이 많아요. 네, 그런 네. 면에서 이제 경찰은 좀 불리한 의안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구조적으로 좀 그런 게 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해보면 경찰에서 이제 이 수사라는 게 발로 뛰는 수사도 있지만 또 하나는 조서를 받고 이러는 예. 그런 수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저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검찰을 갔을 때 이 그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고소인이나 네, 이 네. 고소인은 피해자가 되는 예. 거죠. 그분들이 만족도가 더 높아요. 경찰에서의 하는 거보다. 조사를 네. 받을 때보다는. 그래서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막 이런 예. 큰 면도 있지만 큰 틀도 있지만 좀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이 수사권 1차 종결을 갖는다는 거는 일반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예요. 거죠. 특수부 공수처는 예,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있는 사람들 얘기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경찰이 내가 어떤 사건에 고소당하거나 고소했을 때 1차 종결권을 갖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렇죠. 큰 직접적인 영향을 예, 받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럴 때 저는 뭐 제가 정말 사시 출신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의 경험으로 봐서는 예.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렇죠. 뭐 우리가 좀 검찰 개혁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뭐 불합리하고 비인권적인 뭐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을 얘기하지만 그게 뭐 검찰만 있겠습니까? 경찰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뭐 오랫동안 얘기를 들어왔던 지적받았던 분들이고요. 우리 이 변호사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지금 뭐 경찰은 아직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다만 뭐 그건 있어요. 경찰 간부들이라는 게 뭐 경찰 대학을 나와서 바로 간부로 가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지휘만 하는 형태인데 뭐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뭐 엊그저께 들어온 신임 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전부 본인들이 직접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도 업보가 있어요. 너무 많은 수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본인이 수사해서 본인이 기소하면 법정에서 아닌 것 같아 뭐 이거 무죄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그 얘기를 하는 검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유죄 판결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검사는 정말 공익의 대변자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꾸 직접 수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데 매몰되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하다고 봐요. 일정 수준에서는 좀 나눌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다.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검찰은 정말 검찰이 특화되어 있는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 이 분야에 매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게 한다니까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도 지금 뭐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경찰에 주고 그다음에 경찰이 무슨 뭐 심각한 수사권 남용을 한다든가 뭐 인권 침해를 한다든가 예. 그런 경우엔 검사가 봐서 이거 시정해라 하는데 이게 법령안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초안이. 그런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을 때는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검찰하고 경찰하고 뭐 속된 말로 치고받고 사안만 파안별로 그러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하고 이게 과연 심각한 수사권 남용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할 거냐고요. 이걸 지금 저는 국회의원들이고 뭐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국가기관끼리 싸움만 부추기는 겁니다. 이런 형태 이거 법안 최종 확정할 때 다시 해야 되고요. 되게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뭐라고 하나요? 영어로는 good faith라고 하죠. 선의로 운영을 해야 돼요. 검찰은 국회에서 견제받고 또 법원에서 견제를 받고 또 법무부의 감찰권 통해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수사권도 조정하고 또
또 공수처에서 예. 판검사의 비리는 수사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과 여권의 권한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십시오. 김경수 지사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뭐 김경수 지사 유무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권에서 뭐라고 했냐고요. 그 무색무취한 허위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뭐 3명이 모이면 없는 것도 만드는다 하면서 집중 공격을 다 가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공수처가 네. 시행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장 저 검사 수사해라, 저 판사 수사해라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가 사법 절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정치로 사법 절차를 오염시키서는 안 되는데 과연 이거를 누가 보장하느냐? 이건 뭐 공수처법을 만들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든 이거는 해결할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일단 검찰이랑 경찰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딪힐 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중간에서 조정을 해줄 거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지금 뭐 검찰도 마찬가지인 거지만 공수처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떤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어떤 그런 부분을 개입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제한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을 이제 최종안을 만들겠죠. 이제 그때 이제 여야 간에 아주 면밀하게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 프로에 나와서 이제 아마 공수처 얘기를 하다가 한 7, 8개월 전에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공수처라는 게 해외에 별로 없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좀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공수처에 그렇죠. 하는 거는 대해서는. 일단.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제 뭐 공수처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가 또 특이하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대통령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주적 제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공수처장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런 문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야가 이건 합리적으로 합의를 하되 저는 국민들에게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물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 기반 위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해서 만든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지켜나가는 방식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해 주지 하려면 어쨌든 여야 간 합의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합의를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죠. 빨리 나와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장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만들게 되면 또 다른 권력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건데 또 역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60, 70% 이상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적어도 좀 제발 예. 좀 그 권력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좀 투명하게 만들어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합의점들을 만드는 것들은 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국회가 그냥 소위 밀실에서 합의가 아니라 국민적인 여론을 통해서 확인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 예,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검찰청법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여야가 보니까요 검찰청법 4조에 의하면 검사의 수사 대상 같은 경우도 뭐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예. 선거법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축소하겠다는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전 그건 뭐냐면 이제 특수부를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하는 합의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예를 들면 검찰권 권력을 딱 행사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문제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조국 장관의 안도 상당히 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위 이것이 진짜 개혁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가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핵심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하면 시민사회에 의한 민주적 규제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이어야지 국민을 보고 봉사합니다. 선출되지 않고 그냥 이게 임명을 받게 되면 임명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소위 공수처장이든 아니면 검찰총장이든 아니면 경찰청장이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유권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폭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예. 그걸 통해서 적어도 국회와 시민사회 예. 그리고 그 권력기관들이 서로를 갖다가 예를 들면 감시하고 규율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큰 저는 설계가 만들어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안을 가지고 논쟁을 할 게 아니라 합의안을 통해서 국민에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네.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시간 지나면 그냥 자동 계속 부의가 이제 되죠. 자동으로 예, 그 다음 예. 절차 가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유감스러운 거죠. 이 그 중요한 개혁안들이 그 중요한 법안들이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시간에 그 뭐 수년 따라서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좀 정말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 뭐 아예 통과가 안 된다 뭐 이런 반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는 문제이라는 문제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는 게 옳은가는 예.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또 하나는 이 두 법안이 이제 뭐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된다고 하면은 시행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그 내용도 있지만 그 제가 경찰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뭐 경찰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드리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래서 저는 예. 이 시행 날짜 이제 이런 거 뭐 붙이게다 하지만 이 시행일을 언제로 할 거냐 이게 몇 년 후에 준비 기간을 두고 할 거냐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좀 여야 간에 첨예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주문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좀 사심들을 버리고 그러게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아닌 그 그렇죠. 이후의 정권 그렇죠. 때부터 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공수처법이 이게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드렸던 지금 뭐 거거든요. 거의 가는 걸로 하고 검찰에서도 지금 뭐 공수처법 받아들이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총장도 뭐 입법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검찰이 뭐라고 나서서 못하게 하느냐 반대할 수 없다 했는데 지금 문제는 조국 장관 관련된 지금 일과 수사를 하면서 정치권이 지금 수사에 너무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야 정치권이 이렇게 수사에 개입을 하는데 공수처 만들어 놓으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검사 있으면 저 검사 수사해라 저 판사 수사해라 해버리면은 알겠습니다. 이거 어떡하느냐 그러면 예. 이거 괜히 저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때문에 이거 공수처법도 이게 지금 난항을 겪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요것만큼은 좀 사심을 내려놓고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니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이제 지난 2달 동안 나라가 발칵 뒤집을 정도로 국민들이 굉장히 이 소모적인 논쟁에 이렇게 휩싸여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답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왕이면 정말로 국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 역할을 이제 국회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아마 국민들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벌써 이제 10분도 채 안 남아서요. 저희가 좀 다뤄야 될 게 한 2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어차피 좀 법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개혁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연구원 여당 싱크탱크라고 하죠. 여기 사법부에 대한 개혁 보고서가 나왔고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쭉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가 32%밖에 안 되더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불과 한 2달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민주연구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말 나온 김에 이 법원 쪽에 대한 개혁 그리고 전체적으로 법 쪽에 대한 개혁 부분을 좀 어떻게 가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이 사법 서비스를 좀 더 잘 받고 뭔가 세상이 좀 더 좋아진다. 내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들 수 있게끔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생각들을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먼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 법원도 분명히 개혁할 점이 있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왜 민주연구원에서 하는지가 참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뭐 방송에 나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렇죠. 하는 거다. 발부받아서 하는 그랬더니 법원에서 마음대로 해주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여튼 이게 또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우선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잘못하면은 무슨 뭐 민주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참 뭐 이걸 굳이 검찰도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게 잘못 해석되면 검찰은 손 봤다 이제 그러면 법원도 손을 봐야 된다. 그런데 손을 보는 게 결국은 왜 우리 편 수사하고 우리 편 재판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만 손을 보느냐 이게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잘못하면 이게 크게 사법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을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국정농단 사건 때 전직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압수수색 영장 굉장히 발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사유 그다음에 발부 횟수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이거는 정식 기구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민주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국민에게 부여된 책무를 수행하는 거에 불과한 일부 검사들이나 일부 판사들은
정말 제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거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일단 기소만 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건 사라져 버려요. 그건 교과서에나 있는 일이에요. 법정 가면은 피고인이 자기가 무죄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인하면서 입증하려고 하면은 반성 안 하네 해서 구속해버리면 끝나요.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안 한 일도 했다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이런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개혁할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경우에도 그런 거죠. 이제 그 내부적으로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고쳐져야 돼요.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보면 이제 김병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비판이 있었던 게 그거였죠. 정치인 관련 사건들이 있을 때 뭐 여권에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판사의 영장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다가 맞아요. 예. 기각이 되면 또 예. 야당에서 막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광장 정치에서 정치가 없어가지고 정치가 부재돼서 광장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또 이 사법부나 검찰에 대해서는 아주 정치가 너무 남용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그 의견도 없었다라는 거죠. 반응을 안 내놨다 이거군요. 예. 그래서 저는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거는 대법원장의 결단인과 뭐 이제 정치인들 그 국회에 청와대에 다 자성이 같이 가야 되는 거겠지만. 그러면 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치나 뭐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독립성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이후로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저는 칭찬하는 게 이 사법부는 법원이 그전에 저기 판사들이 정말 권위적이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권위가 이 잘못된 권위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그 편안한 문턱이 낮아진 면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잘못된 권위를 없앤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참 좋게 예. 평가해요. 네. 하지만 지금 정권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결과가 그렇죠. 뭐 확 바뀌는 것부터 시작을 네. 해서 뭐 영장 발부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렇게 막 비판하고 나서고 하는 거 이런 면에서 저는 검찰도 그렇지만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못 갖게 하고 있다 지금 정권이 그런 면에서도 뭐 같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예, 우리 저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교수님. 다들 인물을 반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못 푸니까 사법부에 물어요. 정치가 국회는. 없으니까. 예. 그다음에 사법부는 사법부의 권력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해요. 이게 네. 국정농단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위치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국회는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보는 거죠. 국민을 대의해서 사법의 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다 방기하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조선 때부터 영조 때부터 행영의 인권화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이에요? 행영의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서 예. 전 적어도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 왜냐하면 적어도 법원은 과거에는 그나마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았던 기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 그래서 적어도 법원 스스로가 행영의 인권화라고 하는 자기 준엄한 가치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국민한테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판사들의 사법 문화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화에 대한 좀 내부적인 어떤 다양한 방식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소위 말해서 최근에 보면 예를 들면 그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다 사라져 버렸는데 저는 그 양승태 대법관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계속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준엄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법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신뢰들은 소위 사법부 스스로의 판결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빨리 법원이 왜냐하면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을 매체적으로 하는 곳이니까요. 예. 저는 그곳에서 스스로에 대한 좀 그런 개혁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는 그럼 지금 사법부에서 나오는 판결들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법부 스스로의 권위를 이렇게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 데는 좀 미흡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인 판사분들은 잘 하신다고 봐요. 법적 판단에 의해서.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고위직에 계신 분들의 국정농단 예. 같은 경우에 대해서 준엄한 판단을 하지 않게 된다면 누구든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다리를 갖다가 걷어찰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 물론 선거법 개혁안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저희 주제는 이제 검찰개혁 얘기였기 때문에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세 분의 좀 아이디어, 세 분의 좀 조언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우리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게 단순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 즉 사람의 인식이겠죠. 직접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활용하는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뭐 계속해서 저희는 이런 직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자꾸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중재 변호사님, 이수희 변호사님, 김종욱 교수님과 함께 검찰 개혁 관련돼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제 정경심 조 장관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의 이제 자산 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의 이름이 이제 뭐 공식적으로 좀 언론에서 나와서요. 이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경록 차장인데요. PB죠. 어제 유시민 작가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이제 이슈 따라잡기 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얘기들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부부의 자산 관리인 역할을 했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는 어제 방송된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조 장관 부부가 오촌 조카 조모 씨에게 속아 문제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척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들떠있고 그 친척이란 사람이 뭔가 확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저희는 알거든요. 이상하죠. 네.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라는 겁니다. 조이 도망가잖아요. 조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 한 몸으로 보면 결국에는 다 정경심 교수가 지시를 한 거거든요. 김 씨는 또 정 교수의 요청으로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갖고 나온 건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관련 대책회의가 있었고 조국 장관이 하드디스크 교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진술하는 등 정 교수 측의 불리한 진술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근무했던 증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상담 전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김 씨를 소환해 태도가 바뀐 경위가 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이 얘기부터 좀 하죠. 일단은 첫 번째 궁금한 게 수사가 들어간 지 2달여가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처음부터 이 김경록 PB는 검찰의 소환 조사를 여러 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왜 이 시점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아무래도 김 PB가 정경심 교수하고 많이 동행을 했던 그런 관계고 또 얼마 전에는 뭐 김 PB의 진술이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노트북 같은 것도 이제 빼돌렸었다. 정경심 교수의 그래서 노트북을 이제 자기 차에다 보관을 해두고 있었고 그리고 차 안에서 보니까 뭐 사명폰을 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것도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진술이 또 보도로 나왔었거든요. 김 PD가 검찰 소환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더라. 네.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의 현재 여러 가지의 혐의들은 수사를 더 해봐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만 증거인멸 관련한 부분은 이게 증거인멸인지 법적으로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떠나서 팩트로 하드디스크를 갖고 나간 것은 맞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해줬던 김 PB가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정경심 교수 측에서 많이 변호를 해주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하고 있는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특별히 또 이 PB를 섭외를 해서 그 또 증언들을 받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저도 오늘 방송 준비를 하느라고 섭외를 한 건 아니고요. 이 김경록 PB가 직접 유시민 작가한테 연락을 취해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부분은 그 방송에 직접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바로 잡겠습니다. 쟁점을 보면은 한 2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첫 번째는 정 교수의 동양대 PC 하드디스크 교체 반출 과정 부분인데요. 어제 그 알릴레오의 방송 내용으로 봐서는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 근데 그 방송에 나오지 않은 녹취록 내용에서 김경록 PB가 얘기한 거는
검찰의 증거인멸을 인정을 했다라고 스스로 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다른 언론에서 나온 걸 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정 교수는 검찰 진술에서 그 과정이 김PB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서로가 양자간에 좀 네. 얘기가 좀 엇갈려서요. 이거를 이렇게 진술이 똑같은 내용을 두고 진술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지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그렇죠. 맞고요. 그리고 김PB가 뭐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알릴레오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보면 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정 교수하고 동행을 하고 뭐 컴퓨터 가져가고 이럴 당시에는 증거 인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이죠. 아, 몰랐던 거다. 이게 증거인멸인지를 뭐 법으로.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예. 그런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사후에 보니까 이거는 증거인멸인 것 같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유시민 이사장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러면은 검찰에 가가지고 아니다라고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김PB의 진술은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였는데 이 말이 그때 내가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한 게 잘못되었다는 뜻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전제가 명확하게 필요한 게 김PB의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맞아요. 사실 이것도 그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맞아요. 다 검증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만 참이고 아닌 부분은 거짓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다만 문제는 김PB의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아니라 당장에 새로 생긴 문제는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얘기한 내용과 정반대되도록 들리게 그렇게 편집해서 낸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약간 본질과는 좀 다른 쪽으로 얘기가 좀 이렇게 좀 전이가 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정점은 이제 KBS 인터뷰권인데요. 김경록 PB가 지난 9월 초에 직접 KBS 법조팀장이랑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시간 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에서는 근데도 내가 인터뷰했던 내용이 기사가 안 되더라, 보도가 안 됐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KBS는 반박을 했죠. 우리는 그 다음 날 바로 두 꼭지에 걸쳐서 또는 세 꼭지에 걸쳐서 리포트를 써서 얘기를 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해석이 인터뷰를 1시간이나 했는데 내 얼굴이 방송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짤막하게 자산 관련 이런 식으로 자막에 붙어서 기사가 나온 걸 가지고 해당 인터뷰한 사람이 과연 내 인터뷰 기사가 나갔다고 과연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하더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터뷰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 주장인데 이것은 사실 이제 KBS 측에서 김 씨를 인터뷰하면서 녹음하고 촬영을 해뒀을 거기 때문에 있답니다. 1시간짜리 영상이 그렇습니다. 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를 뭐 당장에 대중 앞에 다 공개할 필요는 없더라도 지금 KBS 내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쟁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내보냈다. 이것이 쟁점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좀 추려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진술의 취지하고 거꾸로 된 부분을 따서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겪고 있는 그 논란처럼 그렇게 혹시 내보낸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검증을 해 나가면 될 일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진실을 가리기가 비교적 용이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찰에 흘렸다라는 겁니다. KBS 측에서 인터뷰한 것을 이 부분은 일단 KBS 측에서 부인을 하고 있고 이게 명백하게 좀 검증할 길이 조금은 더 좁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특히 이제 검찰 쪽의 컴퓨터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됐다라는 게 김PB의 진술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부터 사실 네티즌들부터 시작해서 이 컴퓨터를 볼 수 있나 뭐 검찰이 보여줬을 리도 없고 하여튼 그런 설왕설래들이 또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김경록 차장의 멘트를 보면 어떻게 보게 됐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뭐 검사가 뭐 보라고 해서 봤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얘기는 그게 없죠. 안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분명해질 필요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나는 검찰에 가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이 KBS 보도에서 나왔다는 이게 이제 그 김경록 차장이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내용이 그 뒤로도 많은데요. 저희가 뭐 오늘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 전환을 좀 해보면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이 나간 다음에 김경록 PB가 또 검찰에 소환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일종의 보복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당연히 또 민주당 측에서 뭐 중심에서 나오고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에서 심야 조사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닐지라도 어지간하면 좀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것이 좋을 텐데
심야 조사를 한 것 자체는 글쎄요 평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나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정경심 교수 심야조사 안 한다고 하면서 발표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측에서는 보복성인 심야 조사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검찰의 해명으로는 방송 알릴레오 방송하고는 무관하며 그리고 이제 정 교수의 그 진술 중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급하게 불러서 확인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좀 확정적으로 이게 보복성이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일반론적인 원칙에 비춰보면 심야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불러내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지는데 근데 이 부분도 나중에 조사의 긴박성이라든가 이 필요성이 맞아요. 있었는지는 조금 사후에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오비일학 얘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참 썼는데 이 역시도 역시 이번에는 검찰 측에서 좀 오비일학적인 이해 여지가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좀 있어서 또 역시 뭐 검찰이 당연히 필요하면은 조사를 하는 건 맞는데요. 시기적인 문제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으로 얘기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이종구 자유한국당 역시 의원이 욕설 논란의 현재 중심에 서 있더군요. 게다가 여상규 위원장하고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최은혜 의원 같은 3명은 또 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에 윤리위에 제소까지 했고 이게 분위기가 또 한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욕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조국 장관 문제를 포함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통 상임위원장들은 회의를 진행을 하고 또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면 중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위원장입니다. 그런 성격, 당에 관계없이. 네, 보통 국회의원들 지켜보면 성격이 좀 모난 분들이라도 위원장이 되면 또 중재하고 만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유독 튀는 분이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그 또 공방 중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애인 폄하 욕설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욕설도 아니고 뭐 예전에 이은재 의원처럼 일본어를 쓴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고 본인도 이제 인정을 했죠. 굉장히 이제 원색적인 용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뭐 속기록에서 지워달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또 있더군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문제인데 어떤 사람을 비판을 할 때에 병증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뭐 비유든 간에 아니면 뭐 직설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비난을 하면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망증, 뭐 치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을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너 무슨 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다 같이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그 병을 갖고 있는 분들 또 그 병을 갖고 있는 분의 가족분들은 얼마나 좀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모 정신과 의사가 막 공개적으로 뭐 정치인이라든가 공인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뭐 조현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그런 행보를 걷다가 굉장히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을 일부의 예외 사례로 보고 욕할 것이 아니라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권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것도 국민 평균하고 정치권하고 저는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좀 스스로 성찰하게 된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막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지금 국감도 참 어렵게 열려서 지금도 사실 살아는 판을 걷듯이 이렇게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들 아마 국민들께서 뭔가 국감에서 좀 국정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와주고 뭔가 그래서 좀 국정이 좀 좋아지길 기대를 하면서 국정감사를 보실 텐데 자꾸 이런 내용들이 표면 위로 자꾸 올라다 보면 국감에 역시 또 본질도 흐려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의 걱정도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는 또 당연히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 되겠고요. 정치권 얘기 좀 하나만 더 가볼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하겠다. 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른미래당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하고 유승민 전 대표 이렇게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유승민 의원계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으로 아예 돌아갈 것이 아니라면 신당을 차린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유승민 계보 의원만으로는 10명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독일에서 이제 안 전 대표의 유학 기간이 끝나가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는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로
유학지를 옮긴다. 이것은 미처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파장이 예. 크군요. 그리고 안 전 대표가 지금 예전에 패스트트랙 당시에 바른미래당 내분부터 지금까지 복귀를 해보면 당내 일에 그다지 간섭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른정당계에서는 좀 굉장히 바랬던 그런 협조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좀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해운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인터뷰 도중에 꽃가마를 보내드리면 오실 분이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모셔와야 된다. 직접 본인이 와가지고 상황을 정돈하고 나서지 않는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 전 대표의 뭐 측근이라든지 과거에 비서의 네. 역할을 했던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꽃가마 탄 적 없다. 험난한 정치 인생이었다라고 또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 지금 저렇게 자막에 저 CG에 참 나옵니다만은 이해운 의원 측은 그럼 이제 유승민계 쪽에 이제 의원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거고 하태경 의원은 이제 안철수계 쪽의 의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하태경 의원도 유승민계 의원인데 그래요? 바른정당 출신이죠. 근데 이제 또 말이 또 이것도 막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해외에서 정치적으로 객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학 중인 사람을 두고 예.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뭐 격한 표현이라든지 그런 비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돌아보면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썩 무난한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2018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했지만 지방선거 때 각지의 공천 파동이 있었고 네. 그때 안철수계가 유승민계를 많이 제압을 하는 그런 광경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계 쪽에서는 좀 마음에 앙금이 있었고 심지어 당 대표 선거 때도 암암리에 안철수계는 손학규 현 대표를 밀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서먹서먹했는데 손학규 이번에. 대표가 워낙에 이제 그 바른정당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안철수계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 실제로 안철수계 의원 중에서 일부는 뭐 권은희 의원이라든지 이태규 의원이라든지 이쪽은 바른정당계하고 손을 계속 잡아오는 이런 모양새였거든요. 예, 그래서 손학규 대 유승민 이 구도가 잡히니까 그나마 이제 안철수계하고 협력 분위기가 있었는데 좀 안철수 전 대표가 썩 호응하지 않으니까 예. 네, 다시 안철수 대 유승민의 구도로 가는 것 아닌가 예.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예, 뭐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바른미래당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안철수 전 의원이 뭐 명시적으로 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발언이 좀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요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뭐 많이 진행된 건 아닙니다. 이제 한 초반 분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는데 보면은 민주당은 되게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부의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니까 아무래도 국정에 대해서 뭐 굉장히 질타하고 이러기가 뭐 쉽지 않다라는 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바른 언행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지난 주말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도로공사 노조원분들 그 정규직 전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는 것 같고 뭔가 민주당은 지금 한국당,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쪽과 좀 차별화 전략을 이렇게 구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네, 그 조국 장관 논란에 같이 자유한국당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민주당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좀 이 사태를 곤란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사태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던 일 열심히 하자. 이런 오히려. 태도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싸고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학 비리 문제, 그러니까 예전에 유치원 사립 유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사립 대학교 문제를 또 끄집어내서 정부에서 제대로 징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밝혀내기도 했었고요. 또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전국 원전의 시설이 좀 부실하다. 여러 군데 이제 경납 시설에 뭐 부식이 된다거나 구멍이 뚫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다. 이런 부분들을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코너에서도 막말이라든지 또 조국 장관 이슈 이런 것들 많이 다뤘지만 언론 기사를 잘 검색만 해봐도 각 의원들이 자료를 받아서 또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정부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김용태 의원이 지금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순국선열 인정이 잘 안 되고 있다. 너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또 자료를 모아가지고 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도 잘 지켜보시게 되고 또 언론들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알고 보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생산적인 일을 또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도 한 지상파 뉴스를 봤더니 그
연구재단에서 뭐 이를테면은 그 정부의 연구비죠. 결국 국민 세금인데 그거를 이제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서 함부로 쓰고 있다. 근데 전혀 검증이 안 되는 뭐 이런 식의 그런 기사들은 참 되게 반향이 있고 와닿는 얘기들인데도 그렇게 또 뭐 다뤄지는 데가 별로 없는 거 보면 좀 아쉬운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굉장히 국감 준비를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모 의원처럼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온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조용조용하게 착실하게 일을 하면 오히려 언론에서 조명을 안 하는 것 이것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 호통치고 막 큰 소리 내고 뭐 이렇게 어떤 뭐 보여주기 식으로 뭘 하고 좀 그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법무부의 개혁안이 나왔고요. 검찰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자체적인 개혁안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가장 아마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내용은 인권 침해적이거나 불합리한 수사와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견이 또 적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좁혀지기도 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좀 거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검찰 시스템이 도입됐던 일제 강점기 당시 약 100여 년과 비교해서 변한 게 없냐라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난 100여 년 사이에 제도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또 개선됐을 거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인권 침해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제도 자체보다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 앞서 김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적인 문제가 크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50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뭔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국민들이 과연 믿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